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황명석입니다.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좀 개선된 느낌이고요. 지난주에 급락했던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오라클을 중심으로 AI 관련주의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TSMC도 8월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다시 한번 불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걸까요? 시그널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또 D-Day죠. 미국 대선 토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쭉 저희가 좀 특집성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잠시 후 프리미엄 미국 주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빨간불을 켜냈고요. 다만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큰 덩어리 큰 종목들이 JP모건 그리고 GM 같은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나스닥과 S&P 500 그러니까 AI 섹터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 빅테크가 강하고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조금씩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4.58% 급등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 해리스 양쪽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또 D-Day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살짝 하락을 했어요.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애플이 신제품 발표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9월에는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그대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AI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하면서 낙폭이 크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체크포인트 3가지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특별한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그리고 또 CPI, PPI 물가 지표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질서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8월에 급락이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가 오고 나서의 흐름들을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확실히 낙폭이 컸던 쪽이 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빅테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때 당시 엔비디아가 $100 하회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왔었죠. 그때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시장에 희망이 좀 있다, 기대감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낙폭과대주들이 이 정도 갈 건 아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8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나스닥이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나스닥은 어느 정도 좀 위기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다우지수의 선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물결에서 원래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성장주가 좀 강했다가 그 이후에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아도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역시 미국 주식은 다르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9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게 저 앞에 있었던 8월 초의 흐름을 좀 반복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다우, 가치주보다 오히려 나스닥, 기술주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국면이 다시 돌아온 거라면 이 국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면 나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 급락이 2번 나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S&P 500이 뭐 4천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어제 이제 인베스팅닷컴의 탑에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천? 이건 좀 심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열어봤는데 현재 S&P 500의 PER이 21배인데 21배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지금 뭐 까딱하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4천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장 우려, 통화 정책 전환, 수익성 뭐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금 산적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적 전망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저기까지 갈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바닥 뒤집으면 경기 침체가 되는 상황은 맞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주의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반등 국면을 한번 기대해보는 쪽으로 뭔가 좀 희망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는 쪽으로 오늘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이슈들 한번 챙겨보고요.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유가인데요.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에 또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와 내년까지 앞으로 원유 수요가 계속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66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맨날 유가는 맨날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유가 빠지는 게 뭐 기름값 떨어지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측면에서는 나쁠 게 없기는 하지만 이게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계속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보셨던 정말 경기 침체 반영하면 S&P 500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역시나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유 수요는 구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거기에 경기 둔화까지 같이 겹치면서 올해와 내년은 좀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모건 스탠리에서 그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마일드 리세션 그러니까 약한 침체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유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좀 바닥을 잡아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오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만약에 경기가 지금 정도의 어떤 소프트 랜딩으로 가게 되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 시점은 거의 저점에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전망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얘기 뭐 앞으로도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역시 오늘은 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물론 오늘은 1차 TV 토론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선자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역사상으로 1차 TV 토론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오늘 아침 10시 국내 시간으로 아침 10시죠. 그때부터 아마 유튜브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좋아요. 유튜브만 켜면 이런 것도 생중계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인베스팅닷컴 리더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77%가 아마 트럼프가 카멜라 해리스를 비팅할 것이다. 이번에 TV 토론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경제인 이미지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그러면 트럼프가 이기는 거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미저리 인덱스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가를 측정하는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느 나라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팍팍 하느냐 잘 되고 있느냐를 따라서 이걸 한번 바꿔봐야 된다 혹은 그대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임계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7.5 몇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7.0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집권당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실업률이 최근에 또 발표된 게 좀 떨어졌죠. 4.2%로. 인플레이션은 내일 나오겠지만 계속 잡히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요한 건 역시나 경제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음 장 넘겨주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경제인이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아무래도 붉은색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이 훨씬 더 좀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미국의 대선의 어떤 방법과 이런 룰과 이런 것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한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경제인 이미지가 얼마나 좀 더 확고해지느냐 혹은 해리스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경제 정책이 지금 약간 증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반해서 조금 더 시원시원한 어떤 경제 정책, 성장 정책을 또 꺼내줄 수 있느냐, 맞불을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에서 저희 대선 TV 토론 전망 조금 더 스페셜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핀비즈 테이블인데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빅테크가 강한 그런 시장으로 조금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썽을 좀 부렸던 브로드컴도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히려 가치주 영역에서 조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역시나 11% 급등한 이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제가 계속 어제도 사실 시간외에서도 좀 의미를 부여했었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주가가 좀 남달라요.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아예 신고가를 크게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면 AI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특히 AI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TSMC 주가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8월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열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에 좀 급락했던 JP모건이 5% 넘게 급락하는 건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JP모건 은행장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NII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NIM을 많이 쓰는데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은 은행 쪽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마진을 좀 높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혹은 기업이 너무 우리 NII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금리가 어쨌든 변곡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금융주가 과연 수혜주가 될 것이냐 피해주가 될 것이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좀 받아들이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다시 한번 찾아가고 피해주를 좀 거르는 그런 과정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소보다 더 많은 폭으로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시장으로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GM인데요. 요거는 좀 급락을 하면서 웰스파고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내년에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격, 전기차, 규제 이렇게 좀 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드도 같이 끼워서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내용이 도요타나 현대처럼 최근에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시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더 미국산 자동차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금리 인하할 때 자동차 많이 팔리는 거는 당연한 이치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해서 이제는 시장이 좀 더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쪽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예고드린 대로 트럼프 대 해리스 대 트럼프, 미국 대선 TV 토론 D-Day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좀 집중 분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겸임교수이자 경제평론가이신 손석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드디어 D-Day입니다. 네. 지난 TV 토론이 사실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졌죠. 네, 바이든 후보가 이제 퇴진을 하게 됐고 네. 후보가 교체됐으니까요. 이제 이게 진짜 본격적인 그런 본 무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이제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으니까 사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첫 토론, 대면 토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양 캠프에서는 되게 이제 토론 방식이나 규칙 같은 걸 놓고선 되게 신경전을 많이 벌였는데 그렇겠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6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했던 그 토론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각 후보 모두 발언은 없이 각 서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2분씩 답을 하고 그 답을 듣고 나서 그 상대방 후보가 반박할 수 있는 2분 시간이 또 주어지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 내지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1분의 추가 시간이 또 주어집니다. 후보가 특징은 그 연단 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참고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갈 수 없고 딱 펜, 물 한 병, 네 이렇게만 딱 100병전식의 이제 토론을 두 후보가 벌이게 됩니다.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게 지난 바이든 대통령 때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토론에서도 마이크 음소거 방식을 이제 택했거든요. 상대방 후보가 답변을 할 때에는 이제 마이크를 꺼놓고선 답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토론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그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 놓으니까 트럼프가 뭐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단점은 좀 가려지고 트럼프의 과거 좀 좌충우돌하는 거친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오히려 트럼프의 장점이 도드라지는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해리스 캠프 측에서 이번엔 반대로 하자. 마이크에 그 온을 켜놓고 한 마이크씩으로 이제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당연히 트럼프 캠프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반대를 하니까 결국에는 주간 방송사가 결정을 했죠. 동일하게 마이크를 꺼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박에서 재반박 같은 걸 할 때 자연스럽게 두 후보 간에 이제 말을 주고받아야 될 때는 또 마이크를 꺼놓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를 또 그때는 켜놓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후보가 또 말 실수를 하는지 혹은 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감정적인 언사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캠프 후보 측에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그 토론하기 전에 약물 검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령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각성제 같은 거를 이제 복용을 하고 토론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약물 검사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해리스 후보랑 붙을 때는 키를 좀 높이는 그런 장치를 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후보가 아시겠지만 키가 크잖아요. 188cm. 예, 그렇죠. 해리스 부통령이 160cm예요. 키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트럼프 후보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 밑에 키 높이 뭐 연단을 놓거나 뭐 이런 장치들을 할까봐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설치하지 말도록 하자라는 뭐 이제 그런 주장도 펼쳐. 그만큼 이제 그런 토론 규칙을 놓고 상당히 예민하네요, 치열하게 다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첫 대면 토론인데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 사실상 명운이 걸려 있다. 양 캠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더더욱 이제 뭐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지금 초박빙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박빙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새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나서 빠르게 점유율 올라갔지만 트럼프가 또 특유의 회복력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또 엎치락 뒤치락 47대 48을 기준을 놓고서는 한쪽이 47이었다 한쪽이 또 48이었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 그런 그 명운이 갈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뭐가 더 유리할까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할까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토론 자체의 어떤 그 스킬이나 역량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7번의 대선 후보 토론을 해봤던 트럼프가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도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트럼프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잖아요. 백인도 아니죠. 예. 인도계 유색 인종이죠. 그렇죠. 여성이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강점으로 부각시켜서 토론에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고령이 트럼프가 됐어요. 맞아요. 네, 해리스가 이제 젊은 층이 됐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해리스 후보가 외치고 있는 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고령의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그런 식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이제 토론에서 얼마나 부각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관전 포인트를 조금 외부적인 측면, 뭐 키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토론이 어찌 됐든 뭐 정책 토론일 거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토론 주제는 90분 동안 거의 미국 의 모든 현안들을 다 다룰 것 같아요. 얘기하죠. 뭐 네. 정치, 경제, 외교, 통상, 뭐 문화적인 면, 여성, 치안 이런 걸 다 망라해서 다루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그 힘을 주어서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약점을 도드라지게 할 것인가. 그게 또 스킬이군요. 그렇죠. 거기에 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 대표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여성 낙태권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여성 낙태권에 대해서 기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공화당의 아주 전통적인 스탠스는 여성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총기 규제 같은 것들. 이제 총기 규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완화시키는 방향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총기 난사 사건도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사회 특히 중도층의 표심을 상당히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리스는 트럼프가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아마 공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트럼프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타났던 여러 정책적 실기라든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전반적으로 인기가 없거든요. 인기가 없는 이유를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 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중산층의 생활이 힘들어졌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통령으로서 너도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바이드노믹스의 한계점, 뭐 구조적인 취약점, 대표적으로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IRA의 단점 이런 것들을 좀 공격하려고 애쓸 것 같고 정책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좀 실기했다라고 보는 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가 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재선이 되면 멕시코를 대상으로 국경 예. 장벽을 완성하겠다. 뭐 아주 불법 이민자들을 대대적으로
나라 밖으로 추방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뭐 낙태권 이 얘기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4년 동안 바이든 정부의 어떤 실기 부분들을 계속 건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감세를 좀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혹은 약간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해리스 요걸 놓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 이제 법인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놓고 분명히 증세와 감세 양 후보 간에 대비되는 기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현행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이 21%인데 이거 더 올리겠다. 네. 28%로 올리겠다라는 지금 공약을 걸었고요. 지금 법인세율이 이제 28%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뭐 OECD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그런 셈이고요. 결국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돈 많이 찍어냈지 않습니까? 네네. 국채도 많이 발행했고 그때 쌓았던 연방 정부의 어떤 재정 적자 문제 툭하면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세를 올려서 좀 충당을 하겠다 그런 심산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아주 정반대 예. 법인세율을 더 낮추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15%로 내리겠다라는 거죠. 참고로 트럼프 집권 1기 때 본인이 임기 첫 해 법인세율 당시 35%였는데 지금 21%잖아요. 21%로 낮춘 장본인이 트럼프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재집권하면 21%에서 더 낮추겠다. 15%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그 공화당 진영이든 민주당 진영이든 표심도 이거는 뚜렷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율 조정은 사실 이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대선도 있지만 연방 상하원 선거, 중간 선거도 같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당이 승리를 하는데 그러네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추진했던 감세라든지 일자리법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인데 여기에 이제 또 담겨 있는 건 전반적인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폭넓은 그 세금 인하에 대한 정책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만의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감세냐 증세냐를 놓고 사실 뭐 얘기가 많습니다. 이쪽을 감세한다고 해서 이게 세금을 어쨌든 충당하려면 또 다른 쪽에서 또 증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누군가가 좀 약점을 좀 더 끌어낼 수 있고 공격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아마 오늘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로 이제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외에 우리가 좀 챙겨볼 내용 중에 뭐 중동 이슈라든지 미국의 경기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어느 포인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중동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최근에도 뭐 이스라엘군이 뭐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고, 또 하나 이제 뭐 요르단이 지금 새로운 변수를 떠오르고 있는데, 요르단인이 쏜 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또 숨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요르단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중동 국가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분쟁이 없었는데 요르단까지 들고 일어났다는 건 이제 중동 안에서 반이스라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거고,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이란이 이제 보복 공격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중동 사태가 확전되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 과거 사례처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미 국채라든지 그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뭐 더 장기적으로 보면 증시에는 이제 부정적이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라든지 더 멀리는 뭐 각종 에너지 비용을 올리게 된다면 이거는 또 경기 침체 원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느 쪽이 되든 뭐 우리한테는 다 그만큼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도 그렇지만 해리스도
뭐 우방국을 우대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점점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포퓰리즘성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뚜렷하게 바이 아메리카, 아메리카 퍼스트의 정책은 양당 공이 더 두터워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한테 정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사람이 되든 아메리카 퍼스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특히나 더 접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의 어떻게 보면 양 후보의 지지율 텃밭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걱정하는 증시의 변동성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TV 토론을 지금 한 3시간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뭐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그 좀 대응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한다면 통상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교역 대상국으로서 1, 2위 하는 국가가 미국도 있지만 중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국 정책도 이번 토론 후보에서 어떤 식의 이제 방향성을 밝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통상 정책, 보편적 관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물건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관세를 기본적으로 매기겠다라는 거고 보편적 관세 10%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산을 구매해라, 미국인을 고용해라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결국 해외로 나가 있던 모든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그런 일자리들을 다 다시 국내로 이제 들어오겠다. 이건 리쇼어링 정책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있죠. 또 하나 이제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이건 민주당, 공화당 양공이 똑같습니다. 점점 더 두터워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 정책도 추가로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반도체 장비 기술에 대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수출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수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유는 미국과 똑같이 중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은 미 상무부 차관보가 미국에서 열린 연례협의회에서 한국도 중국을 향한 수출 규제에 동참을 해라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좋든 싫든 어쨌든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중국도 역시 우리의 이웃 나라로서 뭐 수출 주요 교역 대상국입니다. 예.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득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실리를 챙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오늘 열리게 될 대선 토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가늠하게 될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차 TV 토론이지만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차이자 좀 마지막 TV 토론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사람이 이렇게 열띤 그런 토론을 벌이는 것을 이제 뭐 한 번만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오늘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쪽의 수혜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면서 오늘장의 국내 증시의 흐름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두 후보가 각자 좌클릭, 우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해리스 후보가 좌에 위치해 있다면 조금 더 우클릭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우에 위치해 있었다면 조금 더 좌클릭을 하고 이렇게 있단 약간 중간으로 가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리스 캠프에서 당초에 내놨던 것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데 초점이 일단 맞춰져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전기차 전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내놨던 2030년까지 뭐 예를 들면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로 전환한다라는 목표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든지 다 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적인 전기차 전환 정책이라고 다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대로 그걸 계승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어떤 표심을 고려를 해서 해리스 후보가 한 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랬군요. 전기차 의무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고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공격을 했었던 포인트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얘기했던 것들은 내가 전기차를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와의 예, 친분도 드러냈고 이런 네.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혼재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뭐 2차 전지라든지 예. 뭐 전기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에도 좀 기민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중간적인 위치까지 가져가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장 움직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월요일은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었는데 어제는 생각보다 안 좋아서 놀랐던 게 아닐까. 어제 시장은 전강후약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2,520선까지 내려가는 모양새였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700선 지지력 테스트 들어갔던 어제 하루였었고요.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어제 3원 90선 올라서 1,343원에서 마무리가 됐고 외국인들의 팔자는 지속되죠. 6거래일 연속의 매도 랠리가 이어집니다. 어제 6거래일 동안 어제까지 3조 3천억 원의 팔자, 특히나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결국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장중에 6만 6천 원까지 터치가 되는 모습. 계속해서 목표 주가와 이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잇따라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 개인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강력한 바닥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조금은 어렵죠.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는 시점이고요. 반대로 한국콜마는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선크림의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 3분기는 더 좋을 거다. 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 흐름이 정말 좋은데 오늘은 10일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화장품주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도 오늘 관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폰 16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혁신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의 실망 매물, 세론으로 좀 작용이 되는 모양새였었죠. LG 이노텍이 5%대, BH가 9% 하락 보였고요. 자화전자도 하락, ITM 반도체 정도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특징 섹터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삼각편대로 이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제 반도체 빠졌고 2차 전지 빠졌고 바이오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와 줬었고요. 하지만 어제의 종가가 어제의 저가로 찍혔고요. 삼성 SDI는 편광 필름 사업을 중국 기업에게 1조 1천억 원에 매각한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비주력은 내려놓고 이제 잘 나가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소재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주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2차 전지 안에서 리튬주들은 좋았고요. 금양이 6% 상승, 다만 엔캠이 한 10%의 상승해서 오름폭을 거의 다 반납한 채 마감이 됐다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바이오 좋았습니다. 최근 바이오가 계속해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재가 있었죠.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패스트트랙으로 어제 오전에 표결에 들어갔고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CDMO 기업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밖에 없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중에 100만 원이 터치가 되는 모습 그렸습니다. 아쉽게도 100만 원 안착에 성공이 되지는 못했었고요. 한미약품 비만 치료 관련해서 모멘텀 안고 갑니다. 2%대, 녹십자 7%, 셀트리온도 어제 2% 가까운 시세가 나와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미국 정책발 테마가 지속된다. 앞서 생물보안법도 그렇고요. 조금 있다가 미국의 대선 TV토론회가 열립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TV토론을 앞두고 방산주들을 들썩이는 모습. 사실상 방산주 전방위적으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LIG 넥슨 정도가 어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해리스가 된다 해도 자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는
다 좋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을 가져온 이유는 어제 나홀로 강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반기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대, 7%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상반기 수출 비중이 너무 좋았습니다. 30% 가까이 되는 수출이 찍혔고 하반기에는 수출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쌓아둔 수주 잔고만 한 19조 원이라고 해요. 실적에 본격적으로 잡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하고요. 강점으로는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지금은 또 이라크 쪽으로의 수주전 힘쓰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 관련주 어제 날아올랐습니다. 무기 드론, 안티 드론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죠. 중국의 DJI 사용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에서요.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국내 드론 관련주들 일제히 상한가, 6종목이 무려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벳셀부터 PC 디렉트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는데 방산주 지금 담아야 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그리고 확장해서 드론 관련주까지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그 키워드 안고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물류주로의 시선 쏠림 괜찮을까요? 유가 하락에도 힌트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간밤에도 WTI가 또 한 번 한 4%가량의 급락, 브렌트유는 결국에 $70가 무너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펙이 앞으로의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원투펀치를 날렸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가 부담이 좀 내려가고 그렇게 된다면 물류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거다라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지속되는 모멘텀 키워드 달려 있는데 최근에 쿠팡이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CLSA 투자은행이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31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였는데요. 해운주죠. HMM 23조 5천억 원을 2030년까지 투자를 해서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쿠팡 관련주, 종합 물류 관련주 한 차례씩 강하게 튀어 올라갑니다. 이 종목들 참고해 보시라고 여기 넣어놨고요. 그런가 하면 CJ 대한통운은 내년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한다 그러고요. 롯데 글로비스가 CJ 대한통운 다음에 업계 2위인데요. 오는 10월에 IPO 추진한다는 모멘텀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전망, 구조적으로 하락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는데요. 모건 스탠리 최근에 배럴당 평균 $75까지 내려갈 거다 하향 조정했었고요. 골드만삭스도 배럴당 70에서 $85로 하향 조정, 그리고 시티에서도 배럴당 $60까지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계속해서 유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물류주에게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까? 오늘 좀 질문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불확실 그리고 변동성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ND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자, 시장이 어제 또 하락을 했고요. 변동성이 너무 극심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수익 볼 수 있는 쪽을 잘 잡아봐야 될 텐데 일단은 조금 있다가 한 3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의 또 2차 토론회가 있잖아요. 네. 방산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뜀박질 시작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방산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산주를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상반기 때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과의 이런 대립 관계가 좀 부각됐을 때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기업들, 작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테마성을 가지고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달라진 것이 어쨌든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방산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방산주 쪽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가격대를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저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해리스와 트럼프가 뭐 토론을 함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탑 10에 들어가고 있는 무기 수출국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을 통해서 4위권으로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주로서의 면모를 올 한 해 뽐내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더 열려있다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방산주 사실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어제 독보적으로 강했던 종목은 LIG 넥스원이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 이제 반기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역시나 실적 좋았고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 속에 주가가 탄력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LIG 넥스원 지금 자리 밸류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주 잔고가 20조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유도무기 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말레이시아 쪽과 해군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비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무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산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좀 삐그덕거린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장주가 어디 쪽으로 몰려갈 것인지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다른 기업들까지도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괜찮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쉬고 있다 보니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이 또 이동이 될 수 예,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고 그럼 LIG 넥스원 지금 자리 괜찮다고 하셨으니 목표 주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가가 18만 5천 원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직전 고점이 24만 원이거든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긴 좀 어렵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19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이제 이번에 만약에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방산주들이 저기 보시면 저 초록색 선이죠. 21선 위로 좀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월봉 기준이라서 이제 21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20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 정도 가격 위로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안착될 경우에는 랠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입 은행이 어느 정도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되는 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한도를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 잔고는 이미 쌓여져 있고 이 수주 잔고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다가 반영이 되는 시차가 있는데 네. 그 시차를 고려해봤을 때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주 소식이 더 들려온다면 좋지만 그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주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우호적으로 말씀 주셨고 어제 본부장님 시장 안에서 강했던 쪽 정말 막강했죠. 드론 관련주 6종목이 상한가 직행했거든요. 근데 드론이 넓게 보면 방산이잖아요. 뭐 그렇죠. 무기 드론, 안티 드론까지 있고요. 드론 관련주는 지금 자리 단기 트레이딩 괜찮을까요? 예, 완전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생물보안법이 하원의 표결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드론과 관련돼서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드론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런 쪽에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면서 우시앱텍이라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규제한다라고 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하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가 한 기업 중에서 베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베셀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9억밖에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동전주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올라갔고 환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셀은 좀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 제가 몇몇 기업들 살펴보니까 이 PC 디렉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 PC 디렉트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과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얼마 전에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었잖아요.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데 추세가 깨진 기업들도 많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받아온다라고 한다면 드론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주가 흐름이 내 생각과 좀 다르게 가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짙은 이제 테마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기민한 대응이 좀 가능해야만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방산 좋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리 탑픽 어떤 종목 나올까요? 네, 방산주들 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뭐 현대, 롯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서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좀 새로운 기업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생기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중소형 방산주 중에서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 영상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IG 넥선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무를 좀 살펴보니까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또 5년 전이죠. 네.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영상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도 우리가 LIG 넥선 짚어봤는데 LIG 넥선에도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넘게 영업이익률이 올라왔는데 3분기와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180억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i3 시스템을 중소형 방산주로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어제 종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38,5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3 시스템 중소형 방산 안에서의 탑픽 골라주셨고요. 목표가 38,500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물류주 한 의견 하나만 예. 드릴게요.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물류주로 실적 개선 기대감 있더라고요. 예. 추석 앞두고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물류주 어떻게 보세요? 예, 물류주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쿠팡이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쿠팡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좋았고, 또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도 주가 흐름이 살짝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은 좋았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많이 안 됐었죠. 아무래도 수출주라든지 시장을 이끌었었던 반도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로 자금이 갔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는데, 전 지금부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주 좋다 말씀 주셨고 그럼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나선다면 오기 되는 종목 오늘 뭘까요? 바로 종목으로 가나요? 네. 예, 저는 일단 CJ 대한통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쿠팡이 기세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우리가 반쿠팡 연맹이라고 해서 이제 이 CJ 대한통운을 통해 가지고 알리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뭐 신세계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제휴를 맺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CJ 대한통운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전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이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수년간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항상 고평가가 되어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평가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특성상 지수보다는 좀 강해야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11년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가가 98,500원인데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만 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가 98,000원이었는데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CJ 대한통운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ND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에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오늘 어제 시장 잠깐 살펴보면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만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일 반등이 나왔지만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살짝 하락가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추석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큰 반등을 노려보기보다는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들 내에서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비만 치료제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에서 블루엠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실제로 지금 유통 납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위고비가 계속 들어오고 일라이릴리도 또 들어오게 되면 계속 기대감을 좀 얹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뭐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가격 전략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추가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 국내 출시가 되죠.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500만 명에서 1,600만 정도가 비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10일, 오늘 10월 중순 발표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출시 공식 발표에 따른 일정, 그래서 10월 전에 다시 한번 일정을 앞두고 비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삭센다 위고비 등의 당뇨병, GLP-1 유사체 치료제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10월 중순에 출시 직후에는 상당히 단기 강한 흐름 그때까지 나올 수 있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단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한번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일정 체크를 확실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정 체크 필요하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 전에 재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또 세로 뉴스 이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요. 블루엠텍에 대해서 대응 전략 간단히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도 비만 치료제들은 상당히 좋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 보유도 충분히 괜찮은 시기다라고 보여지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격을 좀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 23,800원, 목표가 23,700원, 손절가 19,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시장 불확실성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접근 관점 주셨고요. 목표가 23,700원, 손절가 19,800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뭐 좀 관련된 종목들 찾아보려고 이 대선 관련 종목도 고민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은 변곡점이 좀 지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에 반도체 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태성이라는 종목 준비를 해봤고요. PCB 자동화 설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B가 AI의 수요가 높아지면 계속 좀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AI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었죠. 그런데다가 PCB라는 게 또 여러 군데에서 쓰이기 때문에 뭐 유리기판, 복합 동박, 뭐 2차 전지 쪽에도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탄력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는 그래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이 AI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틀 때 살아있는 종목들 안에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태성이라는 종목 준비를 해봤고요. 역시나 앞서 송가람 대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는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할지 궁금하네요. 대선 TV 토론 관련해서 혹시 관련된 종목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오늘 장중에 미국 대선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코스피에서 대응할 만한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 혹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오늘 미국 대선 TV 토론이 예정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실적을 가진 방어주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KTNG는 안정적인 배당과 내수 기반의 사업 구조로 시장의 변동성에 덜 민감한 종목 중 하나로 추천할 만합니다. KTNG를 얘기했네요. 미국 대선 TV 토론 뭐 AI도 잘 모르겠죠, 누가 될지. 지금 워낙에 데이터가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에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의 수혜주를 얘기하기보다는 결국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지금은 방어주가 낫다라는 관점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3픽 블루앱텍, 태성 그리고 KTNG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계속해서 선반영의 논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선반영의 논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예. 월요일은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지만 어제는 부진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선반영으로 가면은 재미가 없는데 가끔은 좀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거 우리가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참 재밌는 현상이긴 한데요. 자,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그래도 모처럼 좀 엔비디아가 강한 모습을 보여서 좀 많은 좀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일단 그쪽에서 힘을 받지 못했어요. 뭐 장 초반에 조금 반응하나 싶더니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는 다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뭐 바이오 쪽이 다시금 이제 첫 주에 조정을 끝내고 다시 좀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뭐 반바지 중에 뭐 하나 정도 뭐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나머지가 빠지잖아요. 어제 또 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추석 전을 앞두고서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자꾸 뭐 연휴 전에 뭐 현금 비중 확보해라 뭐 해라. 물론 그 의뢰하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유독 이번 주에 더 이제 그런 어떤 좀 심리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매도 심리도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래도 어제 뭐 업종별로는 뭐 제법 더 움직이는 그런 어떤 섹터들이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감을 좀 여전히 좀 놓지 않는 뭐 그런 흐름들. 이를테면 어제 뭐 조선이나 뭐 KBT나 뭐 전력, 뭐 AI 소프트웨어 쪽이 또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도 시장에서는 대한 어떤 섹터를 좀 찾는 그런 활발한 움직임들은 분명히 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로봇이나 뭐 게임 등 뭐 일부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정강후약으로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좀 끝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제 그래도 제법 움직이는 섹터들은 비교적 좀 많았다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거 없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상단은 좀 막혀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단타장, 뭐 종목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뭐 연휴 이후에나 이제 시장이 좀 뭐 지수적인 방향성이 좀 이제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하루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신저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한 1%가 훨씬 넘게 내려갔지만 코스피가 0.3%대 빠졌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이 네.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는 반증일 것 같은데 2차 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2차 전지 어제는 장 초반에 주타가 확실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LG엔솔도 뭐 삼성, SDI도 큰 형님들이 저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잘날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바이오가 힘이 빠지나 해서 또 이제 바이오 보고, 이제 또 바이오가 힘내니까 또 2차 전지가 힘이 쫙 빠지는 모습인데, 일단 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가 힘이 빠지는 좀 대표적인 두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EI. 물론 바닥에서 올라온 거에 비해서 아직은 상승룸이 아직은 있죠. 근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뭐 5%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도 장중에 좀 3%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래도 장 초반에 또 이제 살짝 또 이제 상승 시도하다가 그다 힘이 빠지니까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는 뭐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그때 제가 바이오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연휴를 앞두고 또 일부 또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자극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도로 좀 출회되는 게 아닌가. 일단 좀 요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반도체가 쉴 때 2차 전지, 바이오가 제대로 시속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있잖아요. 네. 현재 상황 점검 들어가 볼까요? 예, 9월 이쯤 되니까 한번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2차 전지 쪽은 요즘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이제 이전까지는 동네가 2차 전지 동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서 좀 주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보니까 이제는 동네도 동네지만 좀 번지수가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전지 주요 종목의 등락률 현황, 요거 이제 8월, 9월을 좀 같이 해봤어요.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자, 코스피는 참 부진하네요, 그죠? 8월도 네. 빠지고 9월도 현재 이만큼 빠졌네요, 그죠? 그런데 ETF 기준으로 보게 되면 8월엔 선전했는데 9월 들어서는 이제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진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추정할 수 있는 건 종목별로 온도차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달에 굉장히 약진을 했다가 9월 들어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시장보다는 괜찮아요. 자, 삼성 SDI도 8월에 굉장히 좋았는데 9월 보게 되면 시장 수익률 정도는 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8월에 굉장히 좋았고 9월도 현재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도 상회했고 플러스권이 유지가 돼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8월, 9월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아직은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좀 대표주들이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 전환이라고 선언해도 좀 될 만한 구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 ETF 쪽에서 저런 약간의 좀 숫자상으로 약간 좀 노이즈가 튀죠. 네. 요걸 보면 이제 역시 이제 종목별 이제 온도차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그룹주 두 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한번 봐야죠. 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두 종목은 딱 보시다시피 8월 9월 시장 수익률보다는 양호한 쪽에 그런 흐름들을 전개하고 있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긴 한데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대왕고래 쪽으로 외도하고 있는 쪽이라 네. 여기 좀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씌워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조금 희석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건 좀 이제 따로 좀 떼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DX나 포스코 엠텍도 물론 9월 들어서는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나은 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좋다라고 아직은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면은 지금 그 동네에서도 지금 번지수마다 조금씩 온도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의 그룹주인 에코프로 그룹주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지금 온도차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부진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부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에코프로 H는 가장 동생이죠. 역시 부진해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현재 에코프로 머티만이 지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가지고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2차 전지라고 해서 지금 다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이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셀 업체나 이런 쪽 양극재 일부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추세가 잡히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차 전지는 일단 일부 이제 그 대표주 중심으로의 시세가 전개되고 있고 군집성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번지수 전략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네. 그렇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제 2차 전지가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서 추세적인 반등까지 논할 수 있는 네. 자리에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안에서의 전략 세우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듯이 대표주 중심으로 볼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됐어요. 결국엔 돌고 돌아 제자리가 된 게 이 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도 처음에 이제 바닥권에서도 역시 이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경과하니까 역시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전고체나 뭐 열처리나 이런 쪽이 이제 테마군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 녀석들이 2차 전지의 업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역시 다시 돌고 돌아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좀 번지수를 좀 압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이제 연휴 이후에 이제 좀 뭐 FOMC 이제 금리 이후에 실제로 금리 인하 기조를 시장에서 이제 좋게 해석을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늘 있을 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이 대선 후보 토론 이런 쪽에서 이제 해리스가 또 우위에 섰다는 평가하면 또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힘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대표주 중심의 접근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이러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실적이 돌아선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셀업체가 먼저 좀 실적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뒷단에서 따라오는 소재 쪽에서는 역시 좀 대표적인 어떤 좀 양극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이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 포스코 그룹주에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군집성이 확대됐을 때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도 좀 동조화되면서 군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이 정도로 압축하시고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 꼽자면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LG화학까지도 한번 좀 붙여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움직인다면 뭐 LG화학은 또 따라가는 뭐 그런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네 종목 중심으로 일단은 지금 압축 대응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금 이제 군집성이 확대되느냐의 여부를
따져보고서 네. 그다음에 종목 전략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표되는 종목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여전히 시각은 동일하시고요.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까지 말씀 주셨고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네 종목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최근에 전력기기 쪽으로 반응이 나와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극심했었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었고 근데 9월 들어와서부터 확실히 좀 바뀌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전력기기 다시 상승할 때가 됐나요? 제가 이제 전력주는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다. 예를 들면 보수적이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금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전력주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그렇게 뭐 이제 다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근데 전력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물론 이제 뭐 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이제 이번에 조정을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삼아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기회를 또 엿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아울러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말씀은 다 이 화면에 다 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력기기의 수요가 증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많잖아요. 뭐 옥수고르기 하자 뭐. 그런데 최근에 전력주의 주가 흐름이 저 이제 노란 동그라미 안을 딱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랑 그냥 동조화됩니다. 그냥 저는 이거 하나로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데이터 센터에 있던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주의 모멘텀과 공유되는 부분들이 크죠. 일단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제 전력 설비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력주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물론 현재로서도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물음표가 붙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딱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엔비디아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모습이 지금 최근 두세 달 동안 전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력주를 볼 때는 단순하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전력주에 대해서 아전인수하는 그런 논리 다 필요 없고 엔비디아 올랐니? 빠졌니?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이 전력주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의 핵심 열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결국엔 전력주의 세부적인 모멘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등락률에 차이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신다면 오히려 좀 전력주를 접근하시고 대응하시고 예측하실 때 오히려 좀 더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와 동조와 커플링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 주셨고 네.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로 인해서 네. 올 상반기에 잘 갔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자 그 부분이 힌트가 될 거다 풀어주셨는데 그럼 지금 전력주는 매운맛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매운 맛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제 입맛에는 현재 안 맞는 섹터라고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빠져라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뭐 곡해하시진 않으셨으면 하는데 자 일단 요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력주든 뭐 K뷰티든 뭐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의 이제 단골처럼 이제 그 붙는 논리가 이제 옥석거르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갇히면은 살 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겠죠. 왜냐하면 LS 일렉트릭 대비해서 최근에 반등 시에도 반등 강도가 좀 좋고요. 이를테면 최근 이틀 동안 HD 현대 일렉트릭은 약 7% 올랐고 LS 일렉트릭은 5%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최근에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LS 일렉트릭은 약간 이게 좋은 실적인가? 약간 물음표가 붙는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런 쪽에서 사실은 주가에 좀 차별화가 발생을 한 거고 뭐 KBT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메카 코리아나 실리콘트는 그나마 요즘에 KBT가 반등하는 쪽에서 가장 좀 반등 강도가 좋은 것도 그런 종목들의 실적이 다른 어떤 KBT의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좋게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석고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K뷰티나 전력주는 상반기에 이미 한번 시세가 크게 났던 거죠. 그럼 이 옥석고르기를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잔치집 논리라고 제가 새로 제시해 볼게요. 네. 잔치집을 그러니까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면은 그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옥석 고르기 할 필요 없죠. 근데 좀 늦게 갔어. 없죠. 남아있는 음식이. 그럼 그 중에서 옥석 골라야 되잖아요. 예. 저는 옥석 고르기가 이런 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굳이 잔치집에 미리 간 잔치집이 아닌데 왜 늦게 가서 거기서 왜 자꾸 먹을거리를 찾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옥석거리라는 논리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얽매이시면 다른 걸 못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섹터든 뭐 대시세가 날 때 뭐 추세를 따라가서 매매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느 순간 고점에서 또 들어맞고 나서 그다음에 갑자기 정가해보도처럼 옥석고르기라는 논리가 등장하면 전 그 섹터를 버리는 게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잔치집 놀이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옥석고르기에 어떤 덫에 갇혀가지고 허우적대는 일은 없을 거다. 저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미 시세가 나올 부분은 다 나왔다. 먹고 네. 나올 사람들은 먹고 나왔다. 이 관점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력기기 지금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매운맛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던 만큼 보수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살펴볼게요. 확실히 이쪽에서의 시세가 좋아요. 네. 네이버도 그렇고요. 어제 더존비존도 장중에 한 5%의 시세가 나왔거든요. AI 소프트웨어 봐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그럼 잔치집 논리라면 지금 아직 음식 많이 남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의 맛은 되게 순하고 슴슴한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잔치집 논리인 거예요. 물론 잔치집에 손님이 얼마 올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미리 가 있으면 적어도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인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세를 확 잡아가지고 이제 막 주도주 막 이런 어떤 후보가 막 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이거 왠지 이제 지금이라도 좀 안 사면 내가 좀 바보가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단계까지만 끌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굳이 이걸 떠들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떠들어 주니까 그게 잔치집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AI 소프트웨어가 최근에는 눈에 띄는 어떤 흐름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꿈틀꿈틀. 그러니까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장중에 2.6% 상승이 나왔고 더존비전. 그러니까 네이버 더존비전 한글과 컴퓨터가 제가 현재로서는 AI 소프트웨어의 3픽이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은 괜찮은데 물론 한글과 컴퓨터가 좀 부진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종목들을 보자면 삼성 SDS는 최근에 좀 추세를 잡았죠. 추세를 잡았고 이 아래가 엠노라는 종목인데 이게 삼성 SDS의 자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들 종목들도 어제 흐름들이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런 흐름의 배경을 좀 보자니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지만 오라클이 급등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팔란티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번에 S&P 500에 편입이 되는 그런 기대감을 주가 급등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미국 쪽에 그런 것들이 서서히 좀 우리 시장에 좀 이제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봐요. 만약에 그런 미국의 논리가 우리 시장에도 이제 투영이 된다면 이를테면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급등하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급등했던 시절을 우리 누렸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그런 AI 쪽의 논리가 그러니까 오라클의 호실적의 배경이 뭐였냐면 AI 특수를 누렸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뭐 이제 그 초고도 언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할 일들이 많아졌다. 네. 이런 논리로 오라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면은 결국 이제 AI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논리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AI 산업은 계속 성장해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하드웨어 쪽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그다음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거고 여기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이제 어떤 수요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우리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를 떼놓고 봤을 때 대형주, 중소형주 나눠봤을 때도 온도차가 근데 좀 네. 있더라고요. 딥페이크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좀 저조한 흐름이 나와서요. 네. 이건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소프트웨어가 대형주군이 움직이는 논리와 이 중소형주군이 움직이는 논리가 좀 달랐잖아요. 네. 대형주군은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뭐 미국 쪽의 영향이나 뭐 순환매나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센즈랩이나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딥페이크 테마로 좀 시세가 좀 촉발됐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조정을 좀 받잖아요. 어제도 이들 종목들은 좀 조정세였어요. 다만 이런 삼성 SDI나 엠로나 이런 어떤 네이버나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들이 군집성을 좀 이제 띄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AI 소프트웨어는 이런 어떤 대표주 중심으로의 일단 잔치집에 첫 상을 받는 쪽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AI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물론 네이버 도전비주 한글과 컴퓨터 이제 3픽을 했지만 가장 이제 좀 탑픽으로 제시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에 의외로 이제 좀 주가가 좀 주춤하기는 해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약 한 4% 정도 하락인데 시장 대비는 괜찮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상승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나 도전 비전 대비해서는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올해 이제 예상 PER 이제 9배 수준의 저평가고 AI 성장이 본격화된다라고 봤을 때, 근데 오라클의 실적에서 사실 암시하는 부분들이 큰 게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나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쪽에서 사실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좀 깐돌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오를 것 같은데 싶을 때 좀 안 오르는 경우들 있고 하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까지 오늘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봤는데 자,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원체 좀 반전이 많아가지고 근데 네. 이제 선반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게 지금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이 이제 연휴를 앞둔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은 좀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그냥 차분하게 그냥 관망하는 어느 쪽이 그냥 움직이는 정도만 그냥 체크하는 수준에서 하루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 어떠한 대응보다는 또 관망이 나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투자의 맛 여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우 부장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